자, 안녕하십니까. 과학교육론 김창만입니다. 자, 3, 4월 강의는, 좀 너무, 좀 정형된 틀을 좀 벗어나서요. PPT를 좀 사용하지 않고, 교재를 좀 충실히 집중해서, 살펴보는 그런 강의로, 좀 잡아봤습니다. 이 교재는, 제가 노량진에서 21년간 강의를 하면서 총 22번의 임용시험 기출문제의 모든 문제를 여기에 책 한 권에 실었어요. 그렇게 실게 된 동기는 교과교육론이 이제 2014년부터 임용시험이 논술형으로 출제가 되면서 임용교과교육 쪽에 문제가 나오는 문제의 틀이 거의 완성되어 왔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서 내용과 주제가 결코 기출문제를 벗어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물론 저도 과학교육론을 전공하면서 지금까지 대학과 학원에서 이 강의를 해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은 점도 있었고, 일단은 과학교육론을 공부를 해야 되는 예비교사들에게 교과교육 24점에 대한 것은 무조건 다 확보를 해야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 교육학 20점에 비해서 교과교육 24점이 투자 대비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점수가 몇 점인가? 또는 이제 전공에서 80점 중에서 교과교육이 차지하는 24점에 대한 비중, 이걸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진단하시고 판단하셔야 여러분들이 유리한 점수, 어차피 속칭 이렇게 좀 열어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전공 내용학을 그렇게 깊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현장에 가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과연 얼마나 이것이 유용한 지식 측면인가, 그걸 고려해 본다라면 교과교육은 24점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시면서 교육학이나 내용학에 유리한 점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걸 계산을 잘 하셔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점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그 수강 형태가 직강보다는 좀 온라인을 좀 선호하는 형태가 좀 많아서 제가 이 기출문제 풀이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전달되는 그 효과가 좀 떨어질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만, 일단은 제가 작년에 이 책을 집필하면서 그 오탈자라든가 또 문제의 좀 그 해설 같은 것들을 보완을 채 하지 못해서 좀 더 완벽하게 좀 책의 내용을 좀 집중해서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1, 2월에 이미 그 구조화를 했어요. 개념의 구조화를 했는데,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보시면, 이 문제를 읽어 나가는 순간에 구조화된 것이 이렇게 후광에 비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읽어 나가시면서 문제를 다 읽었을 때는 이미 글을 어떻게 써야 하겠다라고 하는 글의 얼개가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계산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읽으면 바로 그 여러분들 백서, 연필로 썼다가 다시 쓰는 걸 백서라고 그러는데, 백서 없이 바로 정답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교과교육은 알지만 쓰지 못하는 그러한, 또 답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습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바닥에 21년간 강의하면서 기출문제 풀이를 4개월로 잡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서요,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구조만 딱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답입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능하면 한 페이지에 한 문제를 실도록 그 책을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페이지에 한 문제를 실으면서 그 하기 시습지라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그 문제, 기출 문제 한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생각해 볼 점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구조화를 간단하게 드러내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점을 풀어보는 그런 문제로 한 페이지당 한 문제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꽤 긴 시간 동안 제가 문제를 다시 편집을 했는데요. 일단 임용시험이 96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96년 1번 문제부터 줄기차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교재 3쪽에 자, 동일한 전구의 두 개를 그림과 같이 전기 회로에 했을 때 전구 가가 나보다 더 밝다고 생각을 했다. 이때 교사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라카토스 연구 프로그램 이론으로서 자, 보호대 부정적 발견법에 해당되는 것은 각각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물었죠. 자, 이 문제를 풀어보는데 필요한 것은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 이론이다. 그죠? 자, 그럼 연구 프로그램 이론으로 라카토스는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설명의 단위로부터 자, 연구 프로그램의 구조, 그죠? 연구 프로그램의 구조를 자, 경관 핵과 보호대로 설명을 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자, 연구 프로그램이 문제의 연구 프로그램으로부터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규칙성이 나타나죠. 규칙성. 그래서 연구 프로그램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이 자, 긍정적 발견법과 부정적 발견법이 나오죠. 발견법. 자, 세 번째, 연구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장치, 다시 말해서 그 장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죠. 그 기능은 뭡니까? 자, 새로운 사실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새로운 사실을 예측 설명할 수 있으면 없으면, 그래서 있다면 발전적 프로그램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퇴행적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하죠. 자, 지금 1번 문제는 여기서 연구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구조, 핵과 보호대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요. 그 다음에 연구 프로그램에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규칙성에서 부정적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쩌면 제가 봤을 때 96년도에 이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물으면서부터 이 문제 출제하신 분 아직 서울대 물리교육과에 계시죠. 송진우 교수님. 그 의도와 뭐 문제 출제 배경까지도 저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과학교육에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동안 교과 교육이라고 하는 아무 무지의 상태에서 이 문제로부터 우리나라의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의 교과 교육이라고 하는 학문적 체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매우 의미 있는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그러고 지금까지도 라카토스 연구 프로그램 이론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있죠. 자, 연구 프로그램은 자, 경관 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정의적인 특성으로부터 자, 과학자의 어떤 본질적인 주장이죠. 본질적인 주장 또는 가정입니다. 기본적 가정.
기본적인 가정을 말하고요. 그런 본질적 주작, 즉 기본적 가정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죠. 관찰의 전제, 실험의 전제, 또는 이제 부과되는 보조 가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호대에 해당이 되고요. 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데 이게 여기서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혼동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과거에는 다 이렇게 판서를 해서 강의를 했었고 중간에 한 10몇 년은 뭐 PPT를 이용해서 수업을 좀 해보게 됐는데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PPT가 굉장히 편리하죠. 띄워서 그냥 보여주고 넘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 강의의 맥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PPT가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편리하지만 수업의 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강의를 하지만 학습의 본질은 학습자의 능동적 의미 구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지만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같이 의미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미지를, 어떤 분위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볼 때 라카토스 연구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면 3개의 나뭇가지가 떠올라야 할 것이고요. 그 가지는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걸 이렇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미 후강에 이렇게 구조화해서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개념적인 구조가 책에 보시면 문제 다음에 해설이라고 해서 풀이가 쭉 나와 있죠. 거기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시험장에 갔을 때 이 책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1, 2월에 구조했던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느냐가 지금 이 수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연구 프로그램의 문제 해결 과정이죠. 여기서 연구 프로그램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자, 연구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 이렇게 핵이 있고요. 여기에 주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핵에서도 보면 경관, 하드코어가 있고 부드러운 핵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관 핵은 이게 바깥에 부드러운 핵, 다시 말해서 보호대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수정되거나 반증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이것은 이제 수정되지 않아요. 얘 때문에. 그러면 연구 프로그램이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보호대를 수정하거나 또 새로운 것으로서 도입을 해서 보완하는 것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과정에서 규칙성이라고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 보호대를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구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우리가 흔히 규칙성, 우리가 여기서는 발견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대를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죠. 그런데 이것을 수정 보완하면서 그냥 왜 해요? 목적이죠. 문제 해결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하는 목적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구분 자체가. 그래서 책에서는 이것을 해야 할 것을 규정짓다 이렇게 하고요. 이것은 하지 말 것을 해야 할 것을 제한하다 또는 이제 암시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규칙성이 나는 거고, 자, 부정적 발제법은 하지 말 것을 자, 규정짓는 형태죠. 규정짓는. 하지 마!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근데 해야 할 것을 이제 제한하고 암시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긍정적 발견법이든 부정적 발견법이든 둘 다 핵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인데 기존의 핵으로부터 반증 사례까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좀 더 넓은 범위까지 좀 설명을 기존의 핵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이런 형태의 문제 해결 방식, 규칙성이 이게 긍정적 발견법이고요. 하지 말 것을 규정짓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반증 사례를
배척하기 위한 목적이죠. 반증사를 배척하다. 하지 말 것을 배척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반증사를 배척하다. 이 말은 하지 말 것을 규정 짓는다라는 의미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긍정적 발견법이나 부정적 발견법이나 중요한 거는 보호대를 둘 다 수정하거나 보완을 합니다. 근데 일부 강의에서 뭐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또 물론 학교에서도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긍정적 발견법은 보호대를 수정하지 않으면 뭐 이런 식으로 보호대를 수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보호대를 부정적 발견법이든 긍정적 발견법이든 어쩔 수 없이 수정하거나 보완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도입하는 목적 자체가 기존의 해구로 넓은 범위까지, 즉 반증사례, 여기서는 반증사례까지 되겠죠. 반증사례까지 기존의 해구로 설명하기 위한 시도,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부정적 발견법은 반증사례를 기존의 해구로부터 보호할 때 반증사례를 배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언급하지 말 것을 규정짓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부정적 발견법이라고 그래요. 분명하게 이거 여러분들이 변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가장 출제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출제가 되었을 때 가장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임용에서 과학 교과 교육에서 가장 역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주 대단한 파란을 익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지금 그 문제를 보시면 정구에 가와 나 두 개의 정구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거니까 일단 정구의 밝기가 이렇게 이제 학생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학생이 말하는 전류 정신 모형에서 학생이 전구 가가 나보다 더 밝다라는 주장을 했지요. 주장을 했으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드코어가 되는 거예요. 자, 경관핵이 되는 거고요.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전제를 하고 있는 게 있죠. 전제를 하고 있는 거는 두 전구는 동일한 제품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이런 전제로부터 몇 가지의 전제를 했을 거예요. 자, 뭐 건전지에는 전류가 가득 차 있다. 뭐 이렇게 참. 그리고 뭐 회로는 연결돼 있다. 제대로 연결돼 있다. 회로는 제대로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실험이나 관찰의 전제로부터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전제들이 모두가 뭐가 돼요? 보호대가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보면 그죠? 자, 전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찰의 전제, 실험의 전제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경관핵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보호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론 이제 풀이의 답은 두 전구는 동일하다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호대에는 부가되는 보조가설, 첨가되는 부가가설까지가 보호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플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장을 했는데 외부로부터 이제 교사가 전류는 전류 보존 모형으로 자, 두 전구는 동일하다라고 해서 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반증 사례가 되는 거죠. 자, 제시를 했을 때 학생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플러스해요. 보조가설 형태로. 그렇다면 두 전구는 동의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추가하죠. 해서 결론적으로 두 전구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계속 유지를 하려는 노력 이런 뜻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정부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결과적으로 보조가설을 첨가함으로써 자,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노력 형태는 부정적 발견법이고 이때 도입되는 가설은 보호대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와 같은 보조가설을 첨가 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 그지? 자, 이런 노력을 뭐라고 그래요? 부정적 발견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답을 다 찾았어요. 자, 어차피 우리가 서술형이든 논술형이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채점 기준에 의해서 답안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응답한 P시험자가 제대로 알고 한 문장이냐,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느낌에 의해서 쓴 문장이냐, 문장만 보면 드러나요. 그래서 이 구조화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전류정신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전류정신 모형에서 이거 우리가 이제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전류 소모형이죠. 전류 소모형의 정신 모형으로부터 학생이 이런 전제로부터 이런 주장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장으로부터 이런 주장을 한다. 그래서 이게 보호되고 이게 핵에 해당이 되는 전류 정신 모형에 해당되는 이론의 구조가 되죠. 자, 여기에 교사의 전류 보존에 해당되는 반증 사례가 교사 입장에서 제시가 되었을 때 학생은 새로운 이런 보조 가설을 기존의 가설을 수정한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보호대를 수정한다고 보면 되지만 기존의 가설로부터 새로운 가설을 하나 더 끌어들여와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계속 유지하려는 어떤 노력을 보임으로써 부정적 발견법의 형태, 규칙성을 보인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발견법에 해당되는 것까지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정답에 보시면 경관핵은 전구 가가 나보다 더 발달하는 학생의 주장. 이거는 경관 그대로가 되면 되고요. 보호되는 두 전구는 동일하다는 가정. 이거는 이제 실험의 전제 또는 관찰 가정 1이 되고요. 보호대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어요? 두 전구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보조가설. 그죠? 추가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발견법은 자신의 생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전구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이렇게 하는데 조금 말을 좀 보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전구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보조 가설을 도입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 또는 이제 반증 사례를 배척함 이런 뜻의 문장으로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좀 설명할 수 있도록 문장을 수정해보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조화를 정리를 해봤고요. 학예시습지 부록여로와 한번 이렇게 보면 기출된 문항에서 긍정적 발견법은 어떻게 진술되는가? 지금 묻기는 부정적 발견법만 물었으니까 만약에 긍정적 발견법이라면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될까라고 하는 건데요. 부정적 발견법은 반증 사료를 배척하는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생각이 더 밝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이제 제한하거나 암시하는 형태로 보호대를 어떻게 수정할 것을 제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생은 기본적으로 두 전구가 동일한 전구라고 가정했을 때, 보호대였을 때, 전류 A가 전류 B보다 더 밝음으로 따라서 전류의 밝기도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전구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이게 전류 A가 더 크기 때문에, B보다 크기 때문에 더 밝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전류가 이쪽으로 더 많이 흐른다라고 하는 자신의 주장을
뭐 이게 이제 전구 밝기로는 알 수가 없지만 미세하지만 전구가 자 우리가 밝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밝기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뭐 두 전구의 밝기의 차이가 미세하다. 또는 뭐 전구가와 나의 그 조도계를 이렇게로 측정해 보면 밝기가 같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할 것을 제한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전구가 이제 뭐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전류가 플러스 쪽에 가깝다고 해서 더 많은 전류가 흐르는 것은 아니다. 라는 식의 반증 사례까지도 좀 넓은 범위로 좀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부가되고 첨가되는 가설을 제안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계속 유지하는 노력을 보이는 형태라면 다 긍정적 발견법이 되겠죠. 제가 이것저것 긍정적 발견법의 예를 들듯이 긍정적 발견법은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점에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출제하는 분들은 긍정적 발견법을 잘 묻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긍정적 발견법은 어떻게 물어요? 이미 드러내놓고 이것은 발견법 중에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유를 써라 이런 식의 질문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 발견법 예를 쓰라 그러면 그 예가 많아지니까 어떤 예를 들어놓고 이것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를 묻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긍정적 발견법이다. 왜? 자, 좀 더 넓은 범위까지 반증 사례를 설명하기 위하여 보호대를 수정할 것을 제한 또는 암시하기 때문에 라는 답의 근거를 써야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기출문제를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고 결국은 서술형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출문제를 잘 보시면 서술형이라고 하는 거는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 쓰는 문장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문장은 전부 다 판단과 판단의 근거. 자,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 요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죠. 저는 이걸 전공을 했고 이거 오랜 동안 이제 문제를 봤기 때문에 저 스스로가 이 과학교육론에서는 제가 스스로가 빅데이터라고 이제 얘기를 할 이유가 그때 당시에 매년 출제한 분의 근래는 모르지만 과거에는요, 어느 대학, 어느 교수님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냈고까지를 대부분 파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출제자의 의도까지도 어느 정도는 기출문제에서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왜 긍정적 발견법을 묻지 않고 부정적 발견법을 물었겠느냐. 그죠? 근데 지금의 문제는 어때요? 긍정적 발견법도 물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 발견법을 물으려면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규칙성의 예를 입에 보여주고 이것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묻고 그렇게 판단 이유를 묻게 되죠. 그럼 이제 여러분 써야 되는 게 지금의 물을 수 있는 문제 패턴이니까 그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발견법이다. 왜? 반증 사례를 배척하기 위해 하지 말 것을 규정짓기 때문이다. 또는 뭐뭐와 같은 보조 가설을 첨가함으로써 반증 사례를 배척하려는 노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을 하셔서 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 발견법도 뭐뭐와 같은 보조 가설을 첨가 또는 보호대를 수정할 것을 제한함으로써 반증 사례를까지 넓은 범위까지 설명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또는 시도를 한다라는 뜻으로 판단 근거를 쓰는 것이 이제 앞으로 남은 문제가 될 겁니다. 두 번째, 학위 시습지에서 나오는 전류정신 모형에 관한 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전류정신 모형에 관한 것이 물리교육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홀극 또는 헛극 또는 이제 단극 모형이라고 그러는데요. 학생들은 전지로부터 전구가 빛이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없어도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안전을 위해서 연결은 해주되 이 마이너스 극 쪽에 있는 전선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형태로 생각하는 형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류가 한번 이렇게
그 객관식에서 물어온 내용인데 중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전류 정신 모형 중에서 충돌 모형이 있습니다. 충돌 모형.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전류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전자가 전구에서 충돌되기 때문에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이런 판단이 하는 사고 유형이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전류 소모입니다. 전류 소모. 전류 소모인데 중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모형 중에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전류 A가 전류 B보다 더 많이 흐르기 때문에 따라서 전구가는 나보다 더 밝다. 이러한 주장이 전류 소모형의 대표적인 정신 모형이고요. 과학적 개념인 전류 보존 모형이죠. 전류 A와 전류 B는 같습니다. 따라서 전구의 동일한 전구라면 전구의 밝기와 나도 밝기가 같아야 되죠. 이게 전류 보존 모형이고요.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 두 학습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다섯 번째 등분배 모형이라고 그래요. 같게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개념에 과학적 개념이 학습이 되고 나면 이걸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개념에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게 상황에 의존적으로 이렇게 해서 분배해서 생각하는 분배 모형이라고 그래요. 이제 선입견 형태로 오개념이 형성되는 게 많고요. 학교에서 과학적 개념을 의미 있게 연결하지 못했을 때 자기 스스로 상황 의존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변형해서 형성되는 얼터네이티브 개념이 되는데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밝기가 같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전류의 밝기는 그래도 A가 더 밝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등분배 모형입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전류 정신 모형에 대한 5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이 1번 문제는 전류 소모형에 대한 학생들의 전류 정신 모형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에 교사의 과학적 개념이 반증 사례로 제시가 되었을 때 학생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구 프로그램의 구조와 연구 프로그램의 문제 해결상의 규칙성, 즉 발견법에 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거창한 문제가 한 문제 떴으니까 근래에 보면 자카토스 발견법에 대한 문제가 2014년도, 15년도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뜸해졌어요. 이 철학의 문제가 지금의 서술형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논술형 문제 중에 부분적인 문제로 이제 출제될 가능성 충분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가장 쉽게 말하면 이런 형태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의 형태에서 교사의 과학적 개념이 학습이 되었을 때 교사적 개념과 여기서 일어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성개념에 대한 교사의 수업 상황과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적으로 그려놓고 여기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프로그램 이론에서의 경관 효과 보호대를 쓰고 또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일어나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견법에 해당되는 발견법과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쓸 것, 이렇게 해서 논술의 중간 부분에 통합되는 형태로 충분히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라면 물화생지 어떤 문제든 간에 아마 각각의 영역의 오개념과 과학 수업의 상황을 그려가는 게 아마 90% 이상은 정상적으로 나온다라면 그런 형태로 문제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예상 문제를 그려보고 정리를 해두시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4쪽의 문제를 보시면 자, 박쥐는 공중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학생들은 박쥐를 조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와 같은 오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부의도를 통한 검증 과정을 실시하려고자 한다.
그래서 부의도를 완성하고 가부터 라까지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하라. 뭐 이런 거죠. 문제는 좀 단순한 문제예요. 자, 이번 문제는 자, 오시벨의 문제가 되는 거고, 오시벨 문제는 저는 두 가지로 개념 정리를 해드렸어요. 진단적인 측면하고 처방적인 측면으로. 자, 진단적인 측면은 자, 제가 학습의 유형을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의미 학습이죠. 유의미, 정확하게 말하면 유의미 수용 학습인데, 유의미 수용 학습의 정의, 그리고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한 것을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의미 학습에 의해서 학습이 일어나고 또 망각되는 과정까지의 설명을 우리가 학습 이론을 동화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동화설에 의해서 자,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학습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하위적 포섭, 그 다음에 상위적 포섭, 병위적 포섭 이렇게 나눴고, 여기에 이제 학습의 원리를 또 구분해가지고 점진적 분화의 원리니 또는 이제 통합적 화합, 통합적 조정의 원리니 이렇게 나눠본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유의미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 수단으로서 처방적인 측면이 세 가지가 제시가 되었는데, 그 첫 번째 하나가 선행조직자고, 두 번째가 개념도였죠. 세 번째가 인식론적 부의, 그죠? 다이아그램이었어요. 자, 지금 이번 문제는 바로 인식론적 부의 다이아그램에 관한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도식해 보면, 과학교사에게 인식론적 부의론은 바로 과학 지식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 지식이 적용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도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과학 지식인데,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서 자, 인식론적 부의도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 교사라면 쉽게 말하면 선행조직자와 개념도와 부의도를 마음껏 그리고 이해하고 이것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고 평가의 도구로 써볼 수 있느냐가 임용에서의 중요한 출제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부의도는 서술형, 논술형 문제 형태로 되면서부터 과학교사는 부의도를 뭐 이 구성에 대해서 마음껏 이것을 자유자재로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의도 자체가 과학 지식이 형성되거나 또는 이제 형성되는 과정과 적용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도구인데, 자, 형성이 되고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왼쪽은 공공적인 지식이죠. 공공적인 거, 이건 개인적인 거고요. 그죠? 그래서 지식이 획득되는 과정 절차.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객관적인 또는 이제 주관적인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주요 질문 5개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초점 질문, 핵심 질문이죠. 질문으로부터. 자, 여기에는 이제 사물, 사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주요 개념.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개념이 되죠. 주요 개념을 활용을 해서 자, 가치 주장과 지식 주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주요 질문 5가지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이것만 봐서는 되지는 않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지식이, 그러면 개인의 탐구 과정 절차가 여기에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 질문에서는 개인의 탐구 과정으로 본다라면 문제 인식과
거기에 따르는 가설 설정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하나의 탐구 과정, 열어두는 개시 과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 사물,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실험에서부터의 발견법을 연구 개발, 로버과 거윤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실험에서는 준비물과 같은 것이고요. 사건은 절차, 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이죠. 그렇다면, 자, 문제인지 가설정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준비물과 실험의 수행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기록, 측정을 하게 되면 표의 기록이 될 거고요. 자, 표에 된 것을 다시 그래프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료가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자료 변환. 그리고 그래프에 있는 어떤 규칙성을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것이 자료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 그죠? 그래서 이어지는 거는, 자, 가설에 대한 결론을, 가설을 확정 짓고 이것을 확대하게 되면 일반화가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개인적인, 주관적인 탐구 과정 절차로 보게 되면, 자, 지금 현재 탐구 절차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 기록으로부터 뭐 이렇게 그 그래프로 이어지는 과정, 방법, 탐구 능력은 무엇이냐,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주로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치 주장이나 지식 주장에 대한 의의, 뭐 이런 것을 잘 많이 물었는데, 가치 주장은 첫전 질문에 대한 탐구의 산물이에요. 탐구 산물. 그러니까, 이 첫전 질문과 가치 주장은 이런 과정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것이 빠져 있으면 이걸 보면 되고요. 이것이 빠져 있으면 이것으로부터 탐구의 산물 형태로 진술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탐구 절차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첫전 질문으로부터 주요 개념이 나오니까 개념부터, 자, 공공적인 지식이 획득되는 과정 절차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법칙이나, 원리가 되겠고요. 그죠? 뭐 생물에서는 이제 이게 개념이니까 여기서는 뭐 개념계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법칙이 있었으니까 여기는 이론이 될 거고요. 이론 다음에는 뭐 가치관이나 자연관 같은 것이 여기에 될 거예요. 그래서 공공적인 지식이 획득되는 과정과 절차를 보여주는 것이 왼쪽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개인의 탐구 절차와 과정 절차를 보여주는 게 왼쪽이 되는데, 일단 부의도가 실험적 발견법이 구성되는 것은 주요 질문 5가지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5가지에 대한 내용과 명시는 분명히 하고요. 책에는 초점 질문과 이거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핵심은 여러분들이 부의도를 이게 완벽하게 구성을 하고 이제 구성원 배치와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어떤 실험적인 요소를 갖다 집어넣어도 여기 해당되는 것을 다 이렇게 문장으로 구성할 수 있느냐가 시험 문제의 중요한 출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볍게 물었죠. 자, 일단은 조류는 자, 박쥐는 조류인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박쥐하고 조류의 관계죠. 그럼 이제 이 문장을 이렇게, 앞으로의 시험은요, 세상은, 모든 시험은 임용뿐만 아니라 전부 다 논술 세대예요. 논술 세대인데, 과학에서는 지금 뭘 잘 하셔야 되느냐 하면, 과학적인 한 문장 우선 잘 만들어야 돼요. 과학적 한 문장을 잘 만들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단락으로 잘 구성하느냐가 과학의 교과 교육의 모든 게 승패가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뭐뭐는 뭐뭐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앞에 이것은 요거는 이제 변인이 보면 요것이 앞에 뭐가 돼요? 독립변인이 해당이 되죠. 그리고 요것은 종속변인.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뭐뭐인가, 닭은 조리인가, 박쥐는 조리인가, 그죠? 까마귀는 조리인가 이런 형태로 변할 수 있는 게 독립변인이고요. 그 결과로 이어진 변인이 종속변인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첫전 질문에 해당되는 것은 문제인식과 가설 설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간의, 그죠? 변인 간의 관계를 진술하는
문장이 여기에 해당되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1, 2, 3, 4, 5, 5가지는 부의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고, 요소에 해당되는 내용, 그러면 초점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여기도 다 비어 있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이 내용이 많이 이렇게 차지하니까 이것을 이제 지문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을 주로 생략하고 두 개에서 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소를 포함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 자체가 박쥐는 공중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박쥐는 조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의도에서 이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초점 질문이니까 초점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초점 질문 자체가 탐구 형태로 본다라면 문제인식이나 가설 설정에 해당되고요. 문제인식과 가설 설정 형식은 문제인식은 의문의 문장이고 가설은 원인을 설명하는 문장이니까 형식은 같지만 표현만 다른 것뿐이에요. 문제인식이니까 박쥐는 조류인가 이런 형식으로 물으면 문제인식이 되는 것이고, 그죠? 가설 설정은 이제 이게 잠정적인 형태로 설명문이 돼야 되니까 박쥐는 뭐 공중을 날아다니지만 조류의 특성을 갖지 않으므로 조류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형태로 문장이 만들어지면 가설인데 여기서는 초점 질문이니까 문제인식 형태의 문장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문장을 어떻게 써야 돼요? 박쥐는 조류인가 이렇게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뭐예요? 의문형으로 질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문제인식의 형태의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박쥐는 조류인가 이렇게 다른 거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에 들어가는 변환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 거기에서 변환은 표에 있는 기록이니까요. 기록이 있는 거니까 지금 이제 이게 생물 교육적으로 문제가 나다 보니까 여기를 뭐 사물 사건으로 하지 않고 사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변환 이렇게 됐는데 표로 되어 있는 것은 기록입니다. 그림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온 분류 틀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표고요.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바꿔주는 거는 변환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와 다는 뭐 그 과학을 하신 분이라면 생식에서 까치는 자 알을 낳은 난생이고 박쥐는 새끼를 낳는 태생이다라고 하는 다와 라에 해당되는 거 쓰시면 되고요. 자, 거기에서 나를 물었는데요. 나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부의도에서는 왼쪽이 공공적인 객관적인 지식이 획득되는 과정과 절차를 나타내는 것이고 오른쪽이 이제 개인의 주관적인 절차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사고하기라면 반대되는 개념은 이것은 실행하기, 해보기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하기를 이제 물어보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 예비교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일단은 부의도를 어떤 실험 형태의 주제를 가져오더라도 부의도의 왼쪽과 오른쪽에 부의도에 해당되는 모든 구성에 해당되는 문제를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기출 문제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주로 물어보는 거는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개인의 탐구 과정 절차에서 나타나는 뭐 지식 주장에 해당되는 거, 가치 주장에 해당되는 걸 물어보는 그런 형태예요. 주로 이제 여기서 초점 질문 가치 주장이죠. 이게 없다라면 어떻게 돼요? 가치 주장은 탐구의 산물이니까 그 내용을 봐서 탐구의 산물의 형태로 나타나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자료 조사를 통해서 박쥐는 공중을 날지만 조류가 아니다. 또는 포유류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형태가 가치 주장의 문장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개념 구조는 뭐 책에 있는 설명대로 다시 한번 구조화를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 부의도에서 문제가 근래까지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초점 질문이나 가치 주장에 해당되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이상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물론 이제 부의도에
그 왼쪽과 오른쪽에 각자 자기 전공에 해당되는 실험 수업, 특히 중학교 주제 정도의 5개념을 포함한 그런 실험 수업 형태에 의해서 해당되는 각각의 문장 구성을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초점 질문이나 또는 가치 주장에 해당되는 내용은 어떤 형태로 문장을 써야 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기 시습지 부록열로 가시면 인식영적 부의도의 오른쪽 실행하기와 왼쪽에 사고하기와의 상호작용. 지금 부의도 여기서는 빠져 있는데요. 자, 부의도에서 이게 상호작용이죠. 이 두 개는 서로 상호작용입니다. 이걸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난 가치 주장은 여기에 있는 법칙이나 원리로 설명 또는 이론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원리 같은 거로 설명을 해도 되고요. 이론 여기서는 조류에 가는 거는 이론이다라기보다는 어떤 원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치 주장에서는 박쥐는 공중은 날지지만 포유류다라고 이렇게 확정짓는 형태의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쥐는 공중은 날지만 포유류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어떤 법칙이나 원리로부터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털이 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생식은 생식 측면에서 또 다른 점, 그다음에 이제 번식이나 또는 생식, 그다음에 여기서 차이가 외부 형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배설물 이런 거죠. 배설물, 생식, 외부 형태로 차이가 있으므로 설명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표에는 외부 형태는 까치와 박쥐 비교를 했기 때문에 외부 형태 생식, 배설물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므로 박쥐는 그 포유류임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거기서 질문하는 상호작용의 결과 두 가지죠. 그죠? 그러면, 난다고 해서 모두가 조류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론, 이 이론으로부터, 박쥐가 조류가 아니다라는 지식 주장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서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의도에 나와 있는 이론과 지식 주장의 상호작용,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왼쪽의 지식 주장에서 박쥐는 공중을 날지만 이 문제 자체가 그 당시에도 이 공중인데 오타가 났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의 문제를 그대로 카피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 문제는 이게 오타가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될 정도로 문제가 좀 허술한 것도 있다는 얘기네, 그죠? 재밌어요. 근데 이제 이런 지식 주장은 왼편에 이론, 그죠? 나는 것이라고 모두가 조류가 아니다라고 하는 왼편에 이론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원리. 조류는 몸에 깃털로 덮여 있고, 몸이 털로 덮여 있다라고 하는 원리로부터, 까치와 박쥐를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관계.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걸 이렇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것으로 설명되어 줄 수 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이것으로 설명되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것은 상호작용의 예가 되는 거죠. 두 가지 정도. 2016년에 지구과학에서 처음으로 한번 물었던 패턴인데, 다시 말해서 부의도가 구성되어지는 왼쪽과 오른쪽에 관계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즉 설명되어질 수 있는 관계이다라고 하는 관계를 물어본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하기 시습지에서 응용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제시된 초점 질문으로부터 결론 도출까지의 개인의 주관적인 탐구 방법 절차를 단계별로 진술하라. 이 얘기죠. 여기가 문제 인식이면 문제 인식가 설정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수행을 하고 측정을 해서 변환하고 설명하고 결론도 일반화.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이 절차를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구성을 잘 보라는 얘기고요. 단순히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가치 주장하고 지식 주장은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요. 초점 질문과 가치 주장은 반드시 탐구의 산물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잘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 이게 보여주지 않을 이것으로부터 이걸 찾으면 되고요. 또 가치 주장은 초점 질문으로부터 탐구의 산물 형태로 진술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규칙만 잘 기억하시면 어떤 내용을 물론 부위들 전체를 다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비웠더라도 구성하는 내용의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하기 실습지의 문제를 보시면 인신원적 부의도를 학생들의 자연의 현상에 대한 독특한 인지 양태 파악과 적용 방안에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어떤 적용 방안이 있겠느냐 그랬는데 부의도는 과학 지식의 형성과 적용 과정 이해 도구로 이해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과학 지식이 만약에 오개념이라면 오개념이 형성되고 어떻게 써먹는가를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특한 인지 양태 파악에 해당되는 도구,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오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적용되는 과정과 그것이 적용하는 이해 도구로서 다시 말해서 오개념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도구로 자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5쪽에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행동주의 이론을 밀도 개념을 적용해서 밀도 개념을 가르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학습론을 공부할 때 여기서 구성주의 학습 이론을 적용한 밀도 개념의 교수 학습 절차를 3줄 이내로 쓰고 그것이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 대한 교수 학습 절차인 이유를 2줄 이내로 써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22번의 임용 시험을 통해서 행동주의 이론을 언급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 유일한 문제입니다. 유일한 문제인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처음 이제 구성주의 학습 이론을 들어갈 때 간단하게 구조화를 해서 설명드린 게 있죠. 자,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습 이론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학습 이론은, 과학 지식의 학습되어지는 과정을 기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지식이 학습되어지는 과정을 기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했는데, 과정을 포섭 과정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정착 과정, 여러 가지 용어로 지금 이제 쓰고 있는데, 영어가 한국 와서 고생하고 있는 예죠. 번역에서 조금씩 선생님마다 표현 양식이 좀 다른데, 가장 많이 쓰는 게 포섭 단어죠. 자, 그러면, 포섭되는 과정을 제가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에서 학습의 주체와 대상, 객체죠. 학습하는 주체와 학습의 대상, 객체가 이런 상호작용 과정을 거쳐서 학습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 전체를 쉽게 말해서 학습 과정 또는 이제 포섭 과정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학습의 주체는 포섭 과정을 보면 포섭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포섭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상호 과정은 이제 의미 있게 연결되는 과정. 다시 말해서 앵커, 고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고정. 그래서 ing 붙여가지고 앵커링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학습의 결과에 대해서 자, 전통적인 행동주의는 학습자를 적극적인 수용자로 보는 거예요. 수용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객체는 잘 계획된 강화 계획으로 보는 거죠. 강화 계획으로 보고,
자, 이것을 말 그대로 이제 학습자는 그 수용자이기 때문에 학습 전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백지 상황입니다. 백지 상태. 그래서 상호작용은 바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의미를 수용하는 과정으로 보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행동의 변화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이 바로 행동주의 학습 이론인데, 그런 관점에서 구성주의 관점으로 설명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구성주의는 이것이 학습과 관련된 뭔가를 이미 가지고 있는 형태, 그죠? 그러니까 선행 관련 인지 구조, 오슈벨로 말하면 선행 관련 인지 구조를 이미 형성하고 있는 형태, 또는 이제 관념적 근거지, 또는 요즘에는 이제 관념적 발판을 가진 형태, 이렇게 되는 거죠. 로부터 자,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은 오슈벨로 말하면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유의미 한 학습 과제가 되는 거죠. 학습 과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연결, 의미 있게 연결이 일어나서, 다시 말해서 고정이 일어남으로써 이미 여기에 있는 개념이 있는 데다가 논리적인 학습 과제가 의미 있게 연결되니까 기존의 개념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는 개념의 변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구성주의 현대적 관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밀도 개념을 이렇게 이제 구하게 하는데, 구성주의 학습에서 밀도 개념의 교수 학습 절차를 뭐 3줄 이내로 쓰라고 하는데, 행동주의는 그냥 외워서 값을 주고 또 그 밀도 값을 반복하게 구하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면, 구성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럼 구성주의는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개념 변화를 먼저 쓰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념 변화를 일어나는 과정을 쓰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글의 얼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그죠?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개념 변화는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뭡니까? 로부터 이걸 제시해서 이것을 확인하는 거니까 성개념을 확인하는 단계가 첫 번째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R2를 제공해서 자, 인지 갈등을 유발시켜야 할 것이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무게 개념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밀도 개념이니까 밀도 개념을, 그죠? 도입해서 자, 설명을 한 다음에 네 번째는 밀도 개념으로부터 이걸 설명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하는 단계. 그러니까 1, 2, 3, 4 문제에서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주의 학습 이론을 적용했다라면 교수 학습 절차를 3줄 이내로 써라라고 하는 것은 자, 1, 2, 3, 4를 3줄 이내로 써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한 것이 구성주의 교수 학습 절차를 따른 이유가 뭐냐를 2줄 이내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 행동주의와 구성주의의 차이점에서, 행동주의는 무조건 무게 개념을 주고 밀도 개념을 주고 그냥 암기하는 형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밀도 개념을 주고 무조건 이제 암기를 해서 이것을 이제 반복하고 훈련하는 형태로 문제를 푼다라면, 구성주의에서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성개념 확인하고 갈등 유발시켜서 이렇게 한다라는 말이고, 이게 왜 구성주의냐 하면, 구성주의는 뭐예요? 기존에 관련되는 관련 개념, 그죠? 선행 관련 인지 구조와 관련 지어서 자, 개념의 변화를 끌어내기 때문이다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구성주의 관점의 이유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거와 관련된 인지 구조로부터 자, 갈등을
유발하고 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기존의 개념으로부터 개념의 변화를 끌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성주의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행동주의에서는 밀도를 그냥 공식을 암기하고 수용한 다음에 훈련을 반복을 통해서 학습이 되도록 했습니다만 구성주의는 왜 그러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유 자체는 바로 선행 지식이 이것이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의미 있게 연결이 되어서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또는 이제 개념의 변화를 학습자가 스스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을 보시면요, 제가 제시한 답이 제가 지금 설명한 거랑 조금의 문장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알고 쓰라는 거예요. 제가 제시한 답을 무조건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물론 그대로 나오진 않지만 서술형, 논술형이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제시한 답보다 더 분명한 답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를 않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는 행동주의와 구성주의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행동주의는 이렇게 학습한다. 그러면 구성주의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이런 절차를 거친다라는 얘기고, 절차로 쓰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왜 구성주의냐? 바로 그거와 관련된 선행 관련 인지 구조로부터 의미 있는 연결을 통해서 개념 변화를 끌어내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으로 답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정답으로 제시한 것은 비슷하게 구성은 되었으나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문장으로 분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을 구성하실 때는 제가 윤곽은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분명한 문장으로 답을 쓰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자, 그렇게 써보시고, 자, 학위 시습지에서는 학습에 관한 행동주의와 구성주의의 차이점, 학습자, 교사, 학습 결과의 관점에서 비교 진술하라. 지금 이걸 써보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급진적 구성주의가 사회적 구성주의의 과학 지식의 발달 모형에 대응해서 암시하고 있는 개념 변화 모형을 설명하라. 자, 이게 이제 과학 교육론에 들어가는 이 이론적 배경에서 구성주의 관점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구조했던 이해를 하고 넘어가느냐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는 철학과 심리학에서 모든 것을 구성주의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구성주의는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학습에 관한 학습자의 능동적 의미 구성의 총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습에 관하여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들어오기 전에요, 잠시 학원 관계자하고 가서 좀 얘기를 했어요. 4개월 동안 이 강의를 끌어가야 되는데 이 온라인 강의를 다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기차를 타고 오면서도 고민을 했고요. 이게 책을 20권 넘게 집필을 했고요. 관계되는 책들을 그 다음에 이제 21년째 이 똑같은 강의를 반복해서 하는데, 결국 나에게 나아진 것은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반성케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열정은 솔직히 말해서 30, 40대보다는 많이 못하죠. 그런데 지금 한갑을 바라보는 50대 후반의 나이에 들어와서는 제가 내세울 거라고 하는 거는 좀 사유가 깊어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문장이 좀 분명하게 쓸 필요가 있겠다라는 고집. 또 한 가지 단점은 잔소리가 늘어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변화인데, 이 강의에서는 그렇다면 내가 강의에서도 너무 PPT나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정도의 강의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목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지만 내가 직접 판사하고 판사 내용으로부터 제가 진솔하게 뭔가 이 강의 내용을 좀 전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글씨가 좀 분명하지 않죠. 절지동 소풍 가듯이 막 날려 쓰고 하는데 그래도 전달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이제 빨리 쓰다 보니까 이런데요. 여러분들 좀 양해를 바라고 구성주의는 학습자의 능동적 의미 구성의 총칭입니다. 뭐에 관해서? 학습에 관하여. 그러면 이제 구성주의는 학자에 따라서 구분을 두 개로 해요. 사회적 구성주의와 그 다음에 급진적 구성주의로 이렇게 나누는데 사회적 구성주의는 주로 이제 철학에서 보면 인식론적, 다시 말해서 철학적 접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인식론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사회적 인식론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설명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형성되고 또 발달되는 발달 과정을 설명하려는 입장이 사회적 구성주의예요. 그러니까 인식론적, 철학적 입장에서 과학 지식이 형성되거나 발달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입니다, 주로. 근데 설명을 할 때 설명의 형태로 이렇게 보게 되면 과학 지식은 이렇게 발달합니다. 이렇게 발달합니다. 이렇게 발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 주로 이제 누가적이라고 그러죠. 누가적. 이것은 이제 처음의 지식이 나중에 지식으로 변했을 때도 처음의 지식이 나중에 새로운 지식에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보존형이라 그러게 돼요. 보존형. 하는데 누가적 모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 하면 기존 지식에 새로운 지식이 더해져서 계속 누적됨으로써 과학은 발달한다. 주로 이제 경험주의와 실증주의자들이 과학의 발달을 설명하는 스타일, 그 스타일을 누가적 모형이라고 그래요. 이 친구들이 우리는 누가적 모형이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현대 과학 철학자들이 볼 때 경험주의와 실증주의자들이 과학 지식의 발달을 설명하는 스타일이 누가적 모형이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진화적 모형이죠. 진화적 모형인데 이제 기존 지식에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이 더해져서 이루어진 이런 형태. 그래서 주로 라카토슈나 또는 이제 칼 포퍼, 툴민과 같은 과학 철학자들이 과학의 진보를 설명하는 스타일이 진화적 모형입니다. 진화적 모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 지식에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이 새로운 지식으로 이렇게 합류되는 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지식은 과거 지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지식이 있으면 새로운 지식이 이렇게 왔죠. 이 과정은 과거 지식에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만이 더해졌어요. 그런데 새로운 지식은 과거 지식에 포괄적이긴 하지만 일반화된 것은 아니죠. 이렇게 일반화되지는 않았고요. 과거 지식으로부터 더해진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지식은 과거의 지식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달되는 것이 진화적입니다. 반대로 누가적 같은 경우는 기존 지식에 새로 발견된 것이 더해져서 봤기 때문에 이 안에는 기존의 지식이 더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일반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화된 지식. 그렇지만 진화적 모형에서는 과거 지식, 즉 뉴턴의 고전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발달을 했다라면 물론 역학적인 측면에서 일반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고전역학으로부터 일반화되어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뉴턴 역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이론이긴 하죠. 이런 관계를 진화적 발달이라고 합니다. 주로 라카토슈와 포퍼, 툴민이 주장하는 과학의 발달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격변적 모형이죠. 과학의 진보는 교체해서 과학의 발달을 설명하는 입장. 토마스 쿤과 또는 이제 파이어벤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과학의 발달을 설명하는 스타일이 격변적 모형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과학 철학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급진적 모형 그러면 바로 이제 심리학적인 거죠. 구성 심리학적인 입장으로. 자, 우리가 흔히 학습론이라고 그러죠. 이걸 과학론이라고 한다라면 이거를 이제 학습론이라고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는 구분을 했었어요. 이 경계가 우리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에 와서는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심리학적 접근인 거죠. 심리학적 접근에서 앞에서 말했던 학습 이론처럼 과학 지식이 학습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하는 거죠. 기술하는 입장. 그래서 기술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것을 하는데 결과가 기술해 보니까 학습의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결과가 개념의 변화죠. 개념의 변화 과정으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의 변화는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 개념이 분화되는 과정, 개념이 교환되는 과정을 모두 통칭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개념이 형성되거나 기존의 개념이 분화되거나 기존의 개념이 교환되거나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개념이 교환되는 과정을 주로 설명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장 피아제 뭐 이런 사람들의 이론으로 접근할 거고요. 형성과 분화는 주로 이제 오시벨 이론으로 설명되어지고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문제에서 보면 적용 방안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라면 어떤 방안이 있느냐? 그 발달 모형에 대응해서 암시하고 있는 개념 변화 모형 그랬는데 주로 이제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은 주로 이제 누가적 모형하고 이렇게 암시되어서 대응되는 관계고요. 분화되는 과정은 진화적 모형하고 이렇게 대응되는 과정이죠. 자, 객변적 모형은 교환 과정이죠. 그래서 실제로 쿤의 이제 과학의 발달 과정하고 개념이 교환되는 과정을 대응시켜서 문제가 구성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특히 쿤의 과학의 발달 과정은 개념이 교환되는 과정,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개념이 교환되는 과정 4단계가 있었죠. 선개념, 인지갈등 유발, 과학적 개념 도입, 과학적 개념 적용. 이 단계와 대응해서 아주 설명하기가 쉬우니까 쿤과 개념의 교환 과정하고는 굉장히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피아제 인지갈등 유발 전략하고 매우 유사한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관계로 문제를 물어온 것이 한두 번 있었죠. 기출문제에서. 바로 그런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급진적 구성주의하고 사회적 구성주의에 대응되는 개념 변화 모형을 설명을 한번 해본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5쪽의 해설에 다 충분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개념적으로 정독을 해보시고 구조화된 관계만 이해를 하시면 왜 그 문제가 나왔느냐까지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설명되어집니다. 자, 시간상 3번까지 풀어봤고요. 좀 숨 좀 돌렸다가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죠.